최근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다고 이제 언론이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도 악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이 좀 너무 국내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지금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참 여기저기서 많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 뭐 일본, 당연히 일본이나 뭐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갈등이 좀 많아요. 미중 갈등 같은 문제는 이제 반도체, 뭐 대만 침공 이런 거 관련해서도 또 있고, 대만을 중국이 침공을 할 것이냐. 최근에 올 1월이었나? 올해 초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군사 관련 연구소에서 워게임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대만 침공 문제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은 뭐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미국도 큰 타격을 입고 중국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런 결과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항공모함 몇 척 있는 게 큰 피해이기는 하지만 견뎌낼 수 있는 피해거든요. 뭐 미국이 항공모함 뭐 서너 척 잃는다고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항공모함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또 더 그걸 건조해낼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근데 문제는 중국은 지금의 해군과 공군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의 30년 동안 노력해온 나라예요. 30년 동안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만 침공 한 번에 의해서 괴멸된다. 그럼 또 앞으로 30년 동안 열심히 또 공군하고 해군을 육성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럼 그 30년 동안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마이너스가 커요. 대만은 이미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 영향권에 있거든요. 이미 대만의 정치권은 절반에서 3분의 2 가까이는 이미 친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중국 영향력이 세요, 정치적으로. 게다가 경제적으로 봐도 대부분의 모든 경제가 중국에 의존해 있어요. 한마디로 중국 덕분에 먹고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뭐 침공 안 해도 굳이 뭐 영향력 아래 못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침공해가지고 뭐 딱히 얻는 정치적인 이득도 딱히 높지 않고, 게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하고 일본이 여기 군사적인 대응을 할 텐데, 최근에 보면 한국도 여기에 참여할 의사를 살짝 보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죠. 대만이 미국한테 있어서는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기는 해요. 대만이 중국한테 밀려버리면은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괌, 그리고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가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만을 지키고 싶을 텐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단지 대만 하나 먹겠다고 일종의 도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중국이 잘 알 거예요, 아마. 근데 중국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은 피할지라도 대리전의 유혹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어떤 분쟁을 유도해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있거든요. 근데 대만은 이미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요. 중국의 영향권에 놓이지 않은 나라인데 뭔가 간당간당한 나라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분쟁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일단 중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시점이에요. 뭐 여전히 수출은 많이 하고 있는데 내수 경기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코로나 2년 동안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는 뭐 1,0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은 뭐 이 애들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취업이 되려면은 좀 시장이 과열된 시장과 또 신규 창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상 망했으니까 이 사람들 취업할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지난 2년 동안. 게다가 부동산 불황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떤 민간 사업을 되게 많이 규제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민간 경제가 굉장히 경직화됐어요. 부동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동산이나 토건 산업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주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크고 또 노동 일자리 뭐 먹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만큼 민간 경제가 경직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지 못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뭐 배터리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IT라든가 이런 거 육성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좀 지나치게 장기적인 목표고, 게다가 지금 경쟁 상대인 한국이나 일본 뭐 대만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 수준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나마 중국이 좀 이런 산업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중국 내에 막대한 시장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시장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지금 중국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거는 어떤 IT나 첨단 산업 같은 게 아니라 80년대, 90년대 육성됐던 굴뚝 제조업 산업, 그런 산업들인데, 문제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이런 걸 기피를 해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제 노동력 부족이 더 심화되고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판박이기는 해요. 근데 얘네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규모가 더 큰 거죠.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져든 건데, 1980년대 후반 일본, 그리고 1990년대 후반 한국이 구조적인 문제에 빠졌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것처럼 지금 중국도 그런 구조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걸 정부가 타개할 가능성이 있냐? 일본과 한국도 정부가 타개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비슷한 관치 문화를 가진 중국도 결국은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한중일이 이 관치 문화가 굉장히 유사하니까. 결국은 일본처럼 좀 장기 불황에 아예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한국처럼 좀 대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은 양쪽 모두 불가능하거든요. 일본이 30년에 가까운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에서 3위 이 정도 경제대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얘네들이 이제 기초기술력을 굉장히 쌓아온 게 많고, 일본인들 개개인들이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다가 또 기업들은 또 막대한 해외 자산을 그동안 축적을 해왔었거든요. 이 덕분에 장기 불황에도 얘네들이 그나마 유지를 해올 수 있었던 건데, 중국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기초적인 기술력하고 저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중국이. 응용 기술력은 높은데 기초 기술력은 떨어지고, 저축률보다 대출이 더 많고, 중국이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내외에 있는 막대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게 미국과의 관계죠. 중국은 여태까지 막대한 인구를 앞세워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분야에 손을 많이 대고 있고,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으니까. 근데 이제는 자신들이 추진해야 하고 이제 유지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이제는 좀 과감하게 떨치고 버려야 되는 분야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이런 산업도 손대고 저런 산업도 손댔지만, IMF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LED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집중해서 육성을 하기로 하고, 굴뚝 산업 같은 것들 중에 좀 이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들은 이제 다 버리고 이랬던 것처럼, 중국도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건데, 이게 중국은 불가능해요. 그 중국 정부 자체는 한국처럼 얘네들도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첨단 산업, 뭐 배터리, 반도체, IT 막 이런 것만 가지고는 10억이 넘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더 많은 분야의 산업을 더 많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실은 그럴 여력이 점점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쟁자들도 늘고 있고, 이쪽은. 중국은 첨단 산업 육성에 성공을 하면 이쪽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높은 급여를 받고 부유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아주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중국이 지금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이게 몇 배는 더 심해진다는 게 앞으로. 이걸 중국 정부가 해결을 하려면 결국 부유층한테서 막대한 세금을 좀 걷어서 많은 하류층한테 분배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런 모델은 사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있었던 딱 그 모델이거든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이 부유층을 정부가 착취를 하게 되면 결국 이들은 해외로 떠나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을 접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일자리도 줄고 세수도 줄고 국가 경쟁력도 하락하게 돼요.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결국 중국이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안은 해외에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이 작업을 했어요. 중국의 어떤 돈을 뿌리고 또 중국의 제품을 뿌려가지고 그 동네는 중국 제품하고 중국 돈이 아니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사실상 중국의 어떤 반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중국 돈을 투자받은 나라들 대부분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하지 못한 데다가 또 중국이 그거를 너무 빠르게 회수하려고 들다 보니까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포기하지 못하죠. 사실상 신제국주의인데 이런 중국한테서 아주 맛깔나는 타겟이 바로 한국이에요. 그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하고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정신 나가지 않는다면 미국하고 전쟁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 근데 한국을 상대로는 좀 소극적이고 국지적인 분쟁이나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한국은 북한이라는 어떤 전쟁의 맞상대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고. 게다가 한국은 이 서해의 경제권을 두고 중국하고 계속 다투는 중이에요. 이런 영역에서 어떤 민간 군사 조직, 요즘에 뭐 유명하죠 이런 거. 민간 군사 조직, 용병. 혹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데 좀 폭력적인 세력, 폭력 조직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쟁을 유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이런 류의 분쟁에는 미국이 자기네 군사력을 투입하기가 좀 애매해요. 게다가 이 서해에는 중국이 이렇게 한둘레 감싸고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미국의 함대가 투입되기는 좀 안 좋거든요, 위치가. 중국의 각종 공군기지, 미사일기지, 레이더에 의해서 계속 24시간 감시되는 영역인데 미함대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죠. 게다가 수심도 낮고 조속간만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잠수함이 활동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런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군사적 혹은 군사적이라고 하기 애매한 중군사적인 어떤 분쟁 이런 게 가시화가 되면 싫든 좋든 간에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뭐 당대표가 뭐 중국 대사 찾아가서 만나고 또 민주당 의원들 막 중국 넘어가가지고 걔네 돈으로 막 여기저기 식사하러 다니고 막 티벳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런 친중 행보가 이런 중국의 전략하고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더 안 좋은 부분은 미국하고 일본이 이런 한국에 대해서 의심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소미아 파기를 했잖아요. 한일 정보 군사 정보 공유 이걸 파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일단 미국하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되게 크게 했어요. 우리 언론은 그걸 되게 축소해서 보도했는데 엄청 분노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했죠. 뭐 불화수소 막 이런 거를 제재를 했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식으로 제재를 했는데 우리는 단순히 뭐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을 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반일 노제팬 감정적으로 했는데 이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심각한 게 자,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파기를 했다는 얘기는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는 걸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 교류도 똑같이 파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하고 일본이 한국이 중국에게 더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재를 가한 품목이 불화수소인 거예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필수 요소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친미 친일 외교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불화수소 제재 부분, 그리고 지소미아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진짜 미국하고 우리는 갈라서는 거예요. 중국에게 더 가까워진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당장은 중국은 이제 대만을 위협하고 있지만 손쉬운 분쟁 상대? 뭐 그런 상대로는 오히려 대만보다는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만은 이미 너무나 중국과 가까운 나라고 또 분쟁 상대로 삼기에는 미국이 너무 곧바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삼면이 바다인 나라인데 삼면 중에 한쪽은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좀 더 이 서해나 남해 쪽에서 중국과 한국의 군사적인 분쟁이 일어날 여지들이 높아요. 좀 더 이런 분쟁이 좀 격화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 북한도 여기 동참을 해가지고 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혹은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핵실험 같은 이런 분쟁까지 같이 일으킨다. 이런 류의 국제적 분쟁에는 미국이 자신들의 하드 파워를 투입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결국 이걸 한국이 혼자서 맞받아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미국은 지금 20년 동안 전쟁을 해왔어요. 9.11 테러 이후에 20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전쟁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휴식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휴식 기간 동안 이제 군비도 좀 줄이고 전비도 좀 줄이고 병사들도 좀 쉬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전쟁에서 쓰였던 장비들도 좀 정리하고 보충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래야 되는데 휴식기 들어서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또 우크라이나의 전비를 또 수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그만큼 미국은 이 휴식기가 또 늦춰진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동안 이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미군이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런 걸 주시를 할 텐데 결국 주변국인 한국이나 그리고 뭐 대만도 그렇고 어떤 군사적인 위협 수위를 높이고 분쟁을 유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뭐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 이런 중국과의 분쟁에 대해서 이제 굴복을 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어떤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한미동맹은 사실상 붕괴 수순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한국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중국에 기대게 되겠죠. 중국은 또 그렇게 되면 그만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걸 더 빨리 많이 빼돌리고 착취하려고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지금도 막 빼돌리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친중행보하고 있고 중국 대사가 막 민주당 대표를 막 불러가지고 한국 정부 비난하는 성명서 낭독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모습들은 참 정상적인 게 아니고 외교적으로 절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는 이미 중국의 이런 전략적인 프로세스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반중을 외치게 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2015년부터 한국에 대해서 각종 경제 제재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압력, 분쟁 유도를 가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친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재나 분쟁 유도, 뭐 압력 행사 이게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도를 안 봐서 그렇지 중국의 공군기들이 제주 앞바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동해에 넘어와가지고 이 독도 앞바다 이쪽에서 작전하고 이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내내 그랬어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이런 어떤 한국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대응하려는 모습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지난 정권들에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을 견제를 안 한 거예요. 중국이 주는 어떤 경제적인 단꿀, 꿀물 이것만 빨아먹는데 너무 익숙해지는 바람에 이게 벗어나기 어려워진 건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수출이 적자로 돌아서고 또 중국도 내수가 좀 해롱해롱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좀 정신 차린 것 같은 모습이 지금의 모습인 거죠.